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핵무기를 빼놓고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육해 공군에서 압도한다. 핵무기는 정말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 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다. 이걸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인공위성을 다 이제 올렸잖아요, 우리가. 우리 독자적으로 볼 수 있다고. 북한이 두려워하는 무기는 국군의 날도 이제 공개를 했지만은 현무5 이런 것들은 뭐 벙커버스터 지하 시설까지 공격할 수 있고 8톤이다. 탄도 중량 이런 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재래식 미사일 중에 8톤이 엄청난 거. 반갑습니다. 저는 신사임당이라고 해가지고 저 강릉만 생각했는데 또 여의도에 있어서 한참 걸렸으면 찾느라고. 아무튼 뭐 자주 즐겨보는 방송인데 여러 가지 유익한 것 같아요.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특임 교수로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해군 생활 32년 중에 22년을 주로 잠수함 분야 활동했어요. 전역하고 나서 잠수함 분야에 종사하다 보니까는 여기저기 또 공부를 시켜서 시청자분들 뭐 독자들이 공부를 시켜서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니까는 경기대학교에서 한 3년 강의했고 지금은 한양대학교 강의하면서 글도 쓰고 방송도 나가고. 근데 제가 이제 들은 거, 경험한 거를 종합해가지고 시청자들한테 전달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군대 생활하면서 공짜로 받은 지식이니까 나눠야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기꺼이 즐겁게 왔습니다. 오늘 제가 아는 지식을 다 털어놓고 가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질문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육해 공군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국민들 관심이 참 많은 게 북한하고 남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참 세금을 많이 내왔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경제력도 뭐 40-50배 월등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방비도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 질질 끌려다니냐, 왜 북한이 이렇게 군사력이 강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좀 화도 나고 이런 측면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군사력 많이 뒤졌어요. 그러나 이제 80년대 88 올림픽하고 뭐 계속 우리 급성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다 뭐 한미 연합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군사력도 증가하면서 비대칭적을 키운 거죠. 그래서 핵 미사일 잠수함이 대표적인 거. 그다음에 특수전 전력, 그다음에 화생방전 이런 걸 계속 키웠는데 70년대 중반 80년대까지는 키웠던 그 군사력,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가져오고 중국으로부터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수적으로는 월등해요. 우리보다 북한이. 그리고 병력도 많고 거기는 뭐 인건비가 싸니까 그래서 뭐 병력으로 하면은 128만 대 50만. 요즘에는 우리 병력이 막 줄잖아요. 48만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핵무기를 빼놓고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육해 공군에서 압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핵무기라는 건 워낙 치명적인 무기체이기 때문에 뭐 GFP 미국의 이제 공신력 있는 그 사설기관인데 거기서 연구한 거 보면 올해 뭐 우리 남한 군사력은 5위고 세계 5위고 북한 36위다. 이건 핵무기를 뺀 거예요. 핵무기를 집어넣으면 완전히 틀리죠. 아무튼 우리가 이 정도로 올라왔던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북한을 대용해서 계속 키워왔어요. 군사력을. 일단 돈이 많으니까 북한보다. 그리고 양질의 무기를 우리가 개발시켜 왔기 때문에 또 방산도 수출도 잘하고 거기다 뭐 한미연합군 막강한 미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국민들이 질문하는 걸 보면은 이제 핵무기를 빼놓고는 우리가 압도한다. 그러나 그 핵무기를 갖느냐 마느냐 이것이 지금 국가 정책에서 아주 기로에 서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국민 여론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향방이 될 거예요. 아무튼 북한은 우리보다는 병력도 많고 그다음에 무기 수도 많다. 그러나 우리는 성능에서 압도하고 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함부로 북한은 핵을 쓸 수 없다. 핵은 자기도 나도 죽고 상대도 죽는다. 그래서 MAD라고 하죠. MAD, MAD 영어로 미쳤다는 얘기인데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 상확증 파괴무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함부로 쓰지 못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뭐 북한이 막 쓰겠다 전술핵 만들어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거의 어려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에서는 우리가 압도한다. 그러나 미군까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문제가 안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정도 얘기하고 다른 문제 설명드릴게요. 미국의 해구산 전략이 북한의 핵 억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핵 우산 전략.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은 찢어진 우산이다. 왜 뭐 우산이 확실하면 프랑스는 그렇게 말렸어도 핵무기를 개발했겠느냐. 워싱턴을 공격하겠다는데 파리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나오면서 드골이 핵무기를 개발했. 지금 우리 한반도의 상황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전략은 아직까지는 실제 쓰여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미지의 그 해결책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해하죠. 우리 국민들은.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보면은 우리 6.25 때 3만 7천여 명이 참여해가지고 미군이 죽었어요. 전사했고. 그 다음에 현재도 2만 8,500명이라는 미군이 있어요. 우리 나의 일병 구하기 보면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자기 국민들 보호하고 왼수 갚아주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뭐 전쟁 일으키면은 미군도 안 다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믿어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빠른 시간, 단시간 내에 핵무기를 써버리면은 그 뒤는 회복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동해 앞바다 뭐 보면은 수중에는 지금 핵무기 실은 잠수함들이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항시 인공위성 겨냥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경거망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금 다 배비하고 있고, 정신만 차리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 한미 확장 억제 전략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될 거다 안 될 거다는 그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은 그걸 위해서 여론이 엄청나게 작용하고 있고 미국도 우리 한국 내에 불안한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형 확장 억제라는 걸 적용하고 있다고. 나토의 핵 공유식 이런 거보다는 뭐 가져다 놓고는 같이 이제 대응 안 해도 지금 한반도 주변에는 항상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 미국에서 뭐 추진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믿어보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민들은 아니 그거 누가 믿을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핵무기를 뭐 갖자는 여론이 75% 이상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정치인들은. 그래서 우리도 핵무기는 비확산, 그냥 확산 금지를 가장 선봉에 주장하는 게 미국이에요. 그리고 NPT 만들어 통제하는 게 미국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핵무기 만들으라고 허용은 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미군이 가 있는데 왜 믿지 않느냐. 이게 미국의 이제 지금 현 자세라고. 그래서 미군이 일본에도 주둔하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많은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데 일본은 핵무장 하겠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의 수준으로 핵 잠재 능력을 확보하자. 그게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하고 사용 핵 연료 시설 이런 정도로 갖자 하는 게 지금 지배적인 의견이에요. 아무튼 미군이 현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고 한미 동맹이 계속 건재하고 유지하는 한 우리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봐요. 대한민국 군사력은 미군이 없으면 처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래식 무기는 미군이 없어도 압도해요. 그리고 전쟁은 돈이 없으면 져요. 할 수 없어요. 처음에 기습은 성공할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은 들수록 완전히 역전되겠죠. 그게 이제 전쟁 군수라 군수 지원. 그런데 사실상 한국하고 미국은 한미 연합 전력에 의해서 연합 작전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요. 전쟁이 일어나면. 현재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미군하고 항상 같이 다닌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군 빠지면 다 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계획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군이 빠지면 우리 독자적 능력이 있죠. 독자적 작전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핵무기를 사용하면 완전히 틀리죠. 북한이.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이지 미군이 있다고 미군이 빠지면 꼼짝 못한다? 그건 넌센스예요. 우리 뭐 2년마다 올리는 림팩 훈련 같은데 가서 뭐 세계 군인 경기 대회 뭐 가면은 항상 탑이자 탑. 그리고 장비 성능도 좋고 무기 성능이 그러니까 지금 한류 방산 무기가 지금 뭐 날개도치 팔리잖아요. 그건 탑 클래스더라고. 그런 무기하고 북한의 쉬운 말로 막 6, 70년대 만드는 뭐 러시아에서 가져온 뭐 탱크 뭐 이런 거 가지고 구닥다리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한국 전쟁 이후 가장 높다고 말한 게 화제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핵무장하는 여론이 비등하니까 그거에 붙인 한미 간에 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핵무기 만들지 말라는데 왜 자꾸 우리 못 믿겠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첫째 우려하는 게 한미 간의 갈등이에요. 그런 요소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북한이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국제 제재에서 지금 수년간 지금 뭐 완전히 블로킹이 돼 있잖아요. 외부와.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 두 개의 국가를 유지하자. 이제 나는 뭐 통일이란 말은 완전히 삭제. 나는 빼. 그래가지고 담을 쌓아버렸어요. 담을 쌓고 있어요, 지금. 제일 무서운 것이 소통이 안 될 때, 대화가 안 될 때, 연락책이 없을 때 이거예요. 그렇죠? 북한은 이제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해요. 왜냐면은 너무너무 그동안 그 경제 제재, 그다음에 수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왔고 그런 와중에서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요. 그다음에 북한에서 MZ세대, 좀 새세대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내부 갈등도 일어나고 그래서 항상 체제 유지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문을 닫고 과거 막 60년대 뭐 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내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전략 어떤 거를 내세우려고 한다 하면은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대화가 단절됐기 때문에. 최근에 뭐 참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우리 뭐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뭐 8년에서 뭐 10년?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대화는 쭉 되다가 지금 와서는 완전히 대화가 단절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하다고. 우리가 항상 예측하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이러다 누가 어디서 뭘 할지 모르겠네. 이게 불안한 상황이라 이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북한 놈들 뭐 그동안 해왔던 걸 보면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냥 불안한 거죠. 우리가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고 대화를 해보면 뭔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괜히 불안해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이 연일 핵무기 완성했다. 여차하면은 그냥 놔두지 않겠다. 바로 남한을 핵무기로 평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구나. 그러다가 뭐 누가 한마디 잘못하면 확 성질나면은 그 다음에 북한도 내부에서 그 통제가 돼야 되는데 통제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뭐 폭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원래 전형적인 독재자들이 내부 불안을 외부로 이제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임진왜란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뭐 포클랜드 해전도 갈티에리 정권이 불안하니까 막 영국 섬을 점령해가지고 그래서 외부로 돌리는 거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북한도 김정은이 너 암살당할 이유가 항상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불안하고 너무 힘들어. 통제가 안 돼. 이럴 때는 그냥 툭툭 던지는 거죠. 뭐 옛날에 2000년대, 2010년대 뭐 연평도에 쐈듯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전면전을 하기에는 너무 상대가 강해. 응? 한국도 강한데 미군이라는 세계 최강의 군이 있어요. 이거는 뭐 계란을 바위치거든 사실. 그러니까 뭐 국지 도발을 통해서 계속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한단 말이죠. 탈출하려고 하고 내부를 평정시키려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 불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유사이대로 가장 싸울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죠. 만약 한국 전쟁이 다시 발발한다면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북한이 만약에 전면전을 벌인다. 이거는 아주 무모하고 바보지고 천치짓이에요. 원래 싸움은 내가 이길 수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비길 수 있을 정도. 그러나 지금은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지금 세계 4, 5위, 6위를 얘기하는 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거든. 그 다음 거기다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핵무기 가지고 있다 큰 소리 빵빵 치는데 핵무기는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핵무기를. 그 다음에 핵잠수함도 막 들여오고 계속 B-52도 한 번씩 비행하고 이런 이유는 경거망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을 벌여? 그러면 자기가 이제 나 이 정도 통치했으면 됐어. 나 누릴 만큼 누렸어. 나 죽어도 좋아. 이럴 때 전면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지도발은 수없이 해왔잖아요. 자기들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평도 쪽 DMZ 이런 데는 국지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내부 단속하고 이런 방법으로 가지 전면전을 할 수 없을 것이고, 특히 핵무기 가졌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데 핵무기는 정말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 삼추책이 만들어가지고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다. 이걸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인공위성을 다 이제 올렸잖아요. 우리 독자적으로 볼 수 있다고. 과거에는 우리가 굉장히 북한에 밀렸던 것 중에 하나가 걔들은 뭐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좀 수적으로 딸렸는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인공위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감시는 미군에 해줬다고. 근데 그것도 이제 미군이 떠나도 독자적으로 감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속 매일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고.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 전혀 북한에 꿀릴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함부로 못 쓴다. 움직이면 우리가 선제타기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실 북한이 그런 걸 잘 알면, 모르고 하면 용감한 거예요. 모르고. 근데 잘 판단해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북한이 한국의 무기 중 어떤 무기를 가장 부담스러워할까요? 북한은 일단 전쟁은 먼저 보고 먼저 쏘고, 아니면은 먼저 보지도 못하게 하고 쏘지도 못하게 하는, 이것이 제일 가장 큰 방법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우위에 섰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판단해서 쏜다면은 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쏘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훨씬 유리해요. 예를 들어 육군 같은 경우는 그동안 2021년까지는 우리가 미사일 전력을 좀 발전시키는데 좀 제한이 됐어요. 한미 미사일 자체에 묶였기 때문에 사거리 중량 이런 탄두중에 다 묶였었는데 2021년에 완전히 풀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동안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눈치 보면서 했죠. 그러나 그 풀리고 나서는 엄청나게 급신장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때 21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북한이 미사일 가지고 큰 소리 빵빵 쳤어요. 스커드 미사일, 뭐 노동 미사일, 뭐 대포동 미사일 이래 가지고 엄청나게 우리를 압박했는데 2021년 미사일 지침 해제하고 나서 이 현무 시리즈 미사일을 계속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두려워하는 무기는 엊그저께 국군의 날도 이제 공개를 했지만은 현무5 이런 것들은 뭐 벙커버스터 지하 시설까지 공격할 수 있고 뭐 8톤이다 탄도 중량 이런 거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재래식 무기 중에 재래식 미사일 중에 8톤이 뭐 엄청난 거. 이 2차 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 했던 것이 15kg톤에 20kg 정도 됐는데 지금 이거 8kg톤, 10kg톤 되면은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엄청난 파괴력이 큰 거예요. 이런 것을 두려워한다고. 그다음에 뭐 K9 자주포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6.25 때는 탱크 하나 없어가지고 막 주저앉았잖아요. 지금은 뭐 K2 전차, K9 자주포 이런 거 월등하기 때문에 세계 시장의 탑이잖아, 탑. 그런 것을 두려워할 것이고 해군 같은 경우는 뭐 잠수함 서로 살려고 하잖아요, 지금. 삼천토크 잠수함 서로 살려고 한다고. 뭐 캐나다, 폴란드 뭐 이런 데서.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좋으니까 서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잠수함에서 우리 기존의 잠수함들은 지상을 공격하는 게 빈약했어요. 그러나 이제 삼천토크 도산 안창호급 이런 것들은 수중에서 평양 주석공을 공격할 수 있어요. 토마호크 미사일 이런 걸로. 우리 SLBM인데 그 미국의 토마호크라도 우리는 SLBM까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계속 중량을 키우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함정 같은 경우는 뭐 전투함 같은 경우는 이지스 구축함 같은 거는 세계 최강의 무기란 말이죠. 전투함 중에 가장 출중한 전투를 잘하는 이런 함정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두려워하는 것이고, 공군 같은 경우는 사실 F-15K 이런 거는 여태까지 공중전에 진 바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비행기라고. 뭐 세계 탑이죠, 탑. 거기다가 F-35 같은 건 또 뭐 레이더에 잘 안 잡히니까 그냥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평양상 주석공 가서 공격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 우리가 핵무기를 빼놓고는 그야말로 꼼짝달싹 못하겠으니 우리 무기를 다 가지고 있다. 북한은 사실 돈이 없으면은 그런 무기도 못 사고, 북한 같은 경우는 항공기, 그런데 미국 29기가 제일 신형인데 그것도 뭐 돈 없어서 훈련도 못 해요. 맨날에 뭐 김정은이가 뭐 모형 비행기 가지고 뭐 이렇게 도부 비행 훈련 했잖아요. 이런 거 좀 창피하죠. 그때 당시에 김정은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계란을 거기는 다갈이라고, 다갈에 사상을 집어넣으면은 바위를 뚫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강하다. 우리는 수적으로 열악하지만은 정신력을 무장하라.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왜 북한보다 무기 수가 적냐, 돈은 많이 주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많이 비난했잖아요. 군 뭐 하고 있느냐. 근데 사실상 성능에서는 압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튜브 채널 YTN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문근식의 태스크포스를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좋은 질문. 오늘 질문 중에 제일 잘하신 것 같은데, 이 YTN2에서 태스크포스, 문근식 태스크포스 하는데, 태스크포스라는 건 그냥 기동이잖아요, 기동.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방위산업이 굉장히 물오르고 있는데, 이런 무기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 무기 개발한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소개시켜 자랑하고, 그 다음에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을 이런 전략 토의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동안 군 생활하면서 겪은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안보, 국방 분야에 정리해가지고 시청자들한테 전달한 이런 코너예요.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지금 어떤 거는 조회수가 수천에서 한 수만 정도? 아직 10만 원 넘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나가면은 또 신사임당하고 이렇게 협업을 했으니까 또 좋은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서도 요즘 핫 이슈가 되는 K방산, K한류와 더불어 이렇게 계속 펼쳐나가고 있는데, K무기,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명하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수출 많이 한다면 엄청 좋아해요. 그동안 방위사람은 돈 먹는 하마라 했는데 돈 벌어서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데, 그런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방위산업 시장에서 한국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목받고 있는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국의 무기 중에서 가장 요즘 세계 갖고 포커스를 받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K9 자주포. 요거는 거의 세계 시장 60~70%를 장악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K2 전차, 그다음에 이제 FA-50 경공격기. 이 정도가 삼총사예요. 삼총사. 잘 팔리는 삼총사. 그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이 이제 천무, 다연장포. 그다음에 이제 지대공 미사일, 천궁. 이라크, 중동이 엄청 팔리고 있죠. 그 다음에 그 후속으로 나타난 것들은 함정 분야다, 함정 분야. 함정 분야는 별로 없었는데, 이제 함정 분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잠수함, 그 다음에 원해 경비함,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면은 세계 최고의 퀄리티고, 성능이 우수하고, 그런 면 때문에 지금 피기틀을 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국 무기가 방위산업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얘기하면 좀 가슴 아픈 구석은 좀 있어요. 원래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했는데, 이 폴란드라는 나라는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완전히 샌드위치 했잖아요. 너 러시아 칠 테니 길 비켜, 얼른 비켜주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또 그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폴란드가 지금 가지고 있던 구무기, 옛날 오래된 무기를 다 신무기로 교체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거기는 이제 육군 전력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K9 자주포나 K2 전차 이런 것들을 딱 탐색을 하다 보니까는 한국 무기가 제일 눈에 띄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능, 가격은 싼데, 가격은 미국이나 육군 무기 같은 거 미국하고 독일, 프랑스 이런 데가 이제 주인데, 그런 데고 비교하다 보니까는 가격은 싼데 성능은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확 가는 거지, 시선이. 그래서 다 탐색.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무기 살려면 싼 거가 좋잖아요. 그 다음에 성능은 우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급해, 지금. 폴란드는 급해요. 빨리 무기를 갖춰놔야 러시아가 찝쩍거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빨리 조달해야 되는데, K2 전차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 3개월 먼저 배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지. 세계 요즘 무기 시장에서 그 원하는 시기보다 빨리 가져다 주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싸지, 성능 좋지, 그 다음에 빨리 배달해 주지. 이 세 가지가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그러다가 또 민족적인 자긍심도 있어요. 폴란드는 우리가 무기를 사오면 기술 이전도 받잖아요. 사실 언제까지 사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인 추세인데, 독일한테도 얘기하고 미국한테 얘기했는데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니네 우리 기술 이전 해줘도 잘 못해,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기술 이전도 해줄게, 가르쳐줄게,
그다음 후속 늘려놓은 거 다 커스터마이징 해줄게. 그다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잘 팔고 잘 도와주잖아요. 그 뭐 교범이나 이런 것들 뭐 원하는 시기에 주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매력이 빠진 거예요. 코리안 매력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뭐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공격기는 물밀듯이 갔어요. 근데 이제 원래 요즘에 약간 잡음도 나기는 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원래 이렇게 대량의 무기를 주고 하다 보면은 또 경쟁 국가들이 또 쉬운 말로 뭐 안 좋은 얘기를 해요. 비난하고 그런 거에 이제 휘말릴 수가 있죠. 그리고 뭐 한국 무기가 어떻다 뭐 그렇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휘말릴 수 있고 대량으로 가다 보면은 약간의 애프터 서비스가 지연될 상황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와중에서도 한국 무기를 많이 샀다. 이거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주변국 로마니아 뭐 이런 데는 그런 소문이 입소문이 나서 자기들끼리 뭐 K9 자주포 같은 건 유저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리한테 또 대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뭐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뭐 좋은 걸로 해줘야 되잖아. 이런 것들이 이거 쉬운 말로 하면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확산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이런 와중에 이제 또 배 아픈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잘하면 그게 이제 프랑스 같은 데라고 EU에 이제 거의 뭐 거장 노릇을 하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서 아니 EU에서 이렇게 앞서가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왜 멀리 동남아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달려? 응? 우리도 자금률을 높이자 해가지고 마크롱이 막 선두에 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금률을 20%에 50% 올리자. 왜 한국 무기 자꾸 사냐? 막 견제가 들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시장을 이제 중동 쪽으로 아시아 중동 쪽으로 확장하다 이런 전략을 빨리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또 불안한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아무튼 한국의 무기가 이렇게 했던 거는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그다음에 폴란드의 다급함 그다음에 EU에서도 다 다른 국가들도 EU에서 그동안은 미국이 다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핵무기도 배치하고 그랬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국방비를 거의 모든 나라가 EU가 2% 이상 GDP 2% 이상 올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기가 엄청나게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좋죠.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막 들어가려고 하지. 그래서 아무튼 러시아 전쟁 때문에 우리의 그동안 우리가 막 수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국방비 투자했잖아요. 그다음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서 투자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술 이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방위 산업이 이제 고도로화 되면 될수록 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팔릴수록 많이 팔릴수록 기술 보호를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거 갖다 카피해버리면 끝나잖아요. 우리도 뭐 그런 방어를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도 낱말 못해요. 우리도 미국이나 독일 이런 데 제일 싫어해요. 뭐 기술 이전을 이만큼씩 해준다고 원래. 근데 우리는 뭐 이만큼 주면 우리 머리 좋잖아요. 부지런하잖아. 우리가 많이 뺏어온 거죠. 그런데 그런 현상이 역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 그 우리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기술 더 줘. 그 다음에 가져다가 그걸 분해 역설계하고 이래서 다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쩔 수 없고 무기를 수출하면 수출할수록 좋은 무기를 많이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이런 현상은 그냥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안 규정 이런 걸 잘 강화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 걸 카피 못하도록 그게 이제 엔티 템퍼링 기술인데 요거는 변환을 못하게 하고 뜯어봤자 이거 뭐 접근이 안 되네 어떻게 했어 이거 설계를 이렇게 막아놓는 브로킹 시켜놓는 이런 기술이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술 이전할 때 아니 나 이거 기술 이전 한 40% 30% 해주면 살게 그러잖아. 근데 우리가 그러면 손해나죠. 더 못 팔으니까 이거 10%만 해줄게. 그렇게 하면 서로 안 살려고 해요. 많이 안 해주면 이런 데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많이 하려면은 우리가 세밀하게 계획을 짜야 돼요. 어느 정도 주고 어느 정도는 커버하고 어느 정도는 절대 카피를 못하게는 이 장치를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같은 데는 지금 막 그 사이버전 해킹이 엄청나게 해킹이 북한이 오유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거에 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선소나 뭐 이런 일반 기업체들 직원들 교육 잘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리타이어하는 사람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나와서 사육을 처리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것도 방지해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 뭐 2001년도에도 미국 항공기가 중국 하이난섬에 떨어졌자 불시착했잖아요. 다 뜯어봤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은 뜯어보면 뭐 봐도 몰라, 이 까막눈이야. 이렇게 이제 만들어놓는 게 기술 유출 방지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도 기업 혼자만 할 수 없고 정부 혼자만 할 수 없어요. 정부하고 기업이 다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이 정도만, 이거는 절대로 대외 유출하지 마. 너희들 뭐 국제 공동 개발한다고 다 이렇게 기술 주면 안 돼. 이런 거. 옛날에 제가 잠수함 독일에서 수입할 때 제가 이제 협상을 하는 단계였는데, 비관한 예로, 아니 중간에 협상하다 보면 우리 기술을 달라고 해요. 핵심 기술 달라고 하는데 협상대는 나가요. 왜 나가냐? 이 정부에 물어봐야 된다. 정부에서 허가가 안 나면 할 수 없다. 사실 지나고 나서 한참 보니까 그건 좀 거짓말했어. 그냥 액션 취하는 거예요. 정부하고 기업을 이렇게 짜는 거야. 짜가지고 안 주려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부와 민관, 군 이런 사람들이 다 종합해서 그런 걸 브로킹하고, 그 다음에 엔티 템퍼링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적용시키지 않으면은 우리 기술, 뭐 세계 1등하는 이 무기들이 금세 바닥나서 기술이 다 알려져가지고 수출하는 데 지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한국 방산 산업이 유망한 가운데 방산 기술의 해외 유출도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술들이 유출됐고 유출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기업마다 좀 시시해요,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좋은 무기일수록 대상이 되는 것이죠. 육군 같은 경우는 뭐 현무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K9 자주 보는 자동 공급 장치가 잘 돼요. 그다음에 포가 돌아가려면은 그 어떤 움직이면서도 딱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이 아마 유출 대상이 될 거고, 그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는 잠수함, 우리가 탑이잖아요.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얼마나 조용하느냐, 그다음에 뭐 수중에서 기동하는데 잘 안 잡히게 하는 뭐 이런 스텔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항공기도 마찬가지. KF-21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야말로 4.5세대 전투기라 하는데 엄청 업투데이트한 이 기술을 적용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 중에서는 그 스텔스 기술 같은 게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해커들의 첫 관심사죠. 그런 것들이 유출됐다는 정보도 있고, 그 회사에 물어보면은 사실 뭐 유출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커들이 이 하나오션 이전,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죠. 거기에서 뭐 기술을 빼갔다 한참 시끄러운 적이 있어요. 저한테 인터뷰도 요청했는데, 그때 이제 수직 발사관 기술을 뭐 빼갔다, 잠수함 수직 발사관 기술을. 근데 사실은 제가 물어봐, 수직 발사관은 우리보다 20년 먼저 했다. 거기 북한에서 러시아의 1990년도에 이제 러시아의 골프급 잠수함을 가져다가 역설계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지금 2016년 8월 24일 처음으로 SLBM 발사 성공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보다 먼저 앞서. 이제 이게 정확한 정보도 있고 좀 틀린 정보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시킬수록 그거는 해커들의 가장 우선적인 표적이 된다. 이거 항상 명심해야 된다. 기술 유출에 대해서 법적인 제도 문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내용인가요? 법적인 제도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유출하면은 이제 처벌을 강화해야죠. 그래서 이제 유출한 경우가 통상 이제 직원들이 허술하게 해서 보안 방어벽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고 노출해서 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공동 개발인다 협력하고 뭐 기술 이전하면서 적당히 한 사례, 이런 것들 하면 처벌을 강화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철저하게 보안 구역을 설정해 놓고, 이런 회사마다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은 열심히 개발했는데 그냥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죠. 방산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이제 그런 면을 생각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전쟁,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2차 대전 겪으면서 제일 부자 된 나라는 미국이고, 한국 전쟁에 제일 부자 된 나라는 일본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지만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전쟁은 하늘에 속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무기를 생산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막 크게 죄책감 느낀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차피 무기라는 거는 공격 무기도 있고 방어 무기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기라는 거는 먼저 쓰면 공격무기가 되는 것이고 뭐 그 방어하면 방어무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히 건들지 못하죠. 그런 차원에서는 뭐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이렇게 죄의식을 느낀다. 뭐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뭐 지금 방산 시장도 각국 간의 각 축의 경쟁이고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방위 산업 때문에 돈을 제일 많이 버는데요. 정상회담 한다 하면 미리 이 사절들을 보내가지고 다 뭐 F-35 몇 대 살 거야 뭐 잘하면 가서 좀 악수 좀 해주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만나가지고 미중 항공모함에 가가지고 일본의 항공모함에 가가지고 한번 올라가서 악수해주고 뭐 우리는 영원한 동맹이다. 근데 카가라는 저 배 이름이 배가 카가미였는데 배가 옛날에 2000년대 하와이를 공습할 때 갔던 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하면 절대로 안 가지. 그런 배는 야 우리 옛날에 공격받았는데 니네 이름 바꿔 그러면 안 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미국은 트럼프는 개의치 않아요. 무기를 가서 그냥 100대 이상을 더 파는 거예요. F-35를. 거기 가서 악수 한번 해주고 격려 한번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 각국의 경쟁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끼어들고 있다. 세계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면에서 거의 10위권에 이제 우리가 도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 10위권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우리가 계속 미국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우리도 미국의 과거에 도움을 받던 걸 우리도 이제 나름대로 도와줄 것인가, 이런 종합적으로 생각할 단계가 됐다. 난 그렇게 봐요. 한국의 잠수함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어떤 게 있으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요? 한국의 잠수함은 지금 21척이 있는데 18척은 독일에서 원자재를 사다가 우리가 조립 생산했어요.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하고. 근데 1200톤짜리 9척, 1800톤짜리 9척. 이거는 독일에 사다가 원자재를 사다가 조립 생산했는데, 여기 조립 생산하고 우리가 수리하고 하면 리엔지니어링, 역설계해서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사올 거야? 만들어낸 게 3,000톤급 도산안창호예요. 근데 이 도산안창호함은 독일이 엄청나게 그 디젤 잠수함 베스트셀러인데, 디젤 잠수함 그 성능을 우리 앞서 있다. 저는 잠수함 탄 사람으로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같이 훈련을 해보거든, 바다에서. 그럼 우리가 이긴단 말이죠. 모의 시뮬레이션에 가서 하면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최고 수준이다. 그중에 잠수함이라는 성능은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 얼마나 조용히 안 잡히느냐, 얼마나 막강한 그 공격 능력을 가지냐, 이런 것들인데, 그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수중에 있을 수 있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면에서 독일의 기존 잠수함을 능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각국에서 우리 잠수함을 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은 지상무기, 공군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선을 많이 보이고 각국으로부터 각광을 받았는데 이제 그것이 함정 쪽으로 오고 있다. 잠수함, 그다음에 원해 경비함, 초계함 이런 데로 오고 있어가지고 해상무기는 만드는데 한 10년 걸려요. 10년 이상 걸려요. 10년, 12년 이렇게 걸리는데, 이거는 등치가 크잖아요. 함정은 종합방산이라고, 종합방산. 거기는 포도 들어가고 뭐 미사일도 들어가고 엔진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뭐 레이더 장비도 들어가고. 그런 종합방산인데 비싸잖아요. 예를 들어가 잠수함 한 척, 도산 안창호 같은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K9 자주포는 한 대 40억 정도 남짓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400대더라고, 400대. 배 한 척이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함정까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좋죠. 우리 방산의 희소식이죠. 그래서 지금 각국에서 사절단도 많이 오고, 우리 가서 브리핑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함정 쪽으로 많이 확장되고 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조선업이 쇠락하면서 한국 조선업이 기회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미국은 2차 대전까지는 탑 오브 탑, 완탑이었죠, 완탑. 그 정도로 함정 척수도 많고 기술도 발전하고 그랬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쇠락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전쟁 끝나고 냉전이 시작돼. 냉전. 그래서 러시아하고 미국과 경쟁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대로 명맥을 유지했는데 냉전이 90년대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는 적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조선산업 이런 게 후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는 1920년대에 만드는 존스법이라는 게 있어요. 존스법. 이 존스법은 미국의 연안에 움직이는 모든 배는 미국에 생산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우리가 물량 줄 테니까 너네 착실히 만들어서 공급해. 이랬다고. 그런데 미국은 거대 시장이지만은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뭐 기술 개발 필요 없잖아요. 그다음에 안주하지 안주. 신기술 이런 거 안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는 처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물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국내 내수는. 그렇기 때문에 조선소가 문 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소가 확 줄었어요. 그런 와중에 한 8, 90년, 90년대, 2000년 되면서는 그 기술이 한국하고 일본으로 왔어요. 일본으로. 그 붐이 조선업이. 그래서 한때 한국이 2010년 정도 때는 세계 1위였어요. 아주 뭐 현대 조선하고 뭐 대우조선, 삼성 이런 데는 완전히 긁어 모았지. 수주를. 이 정도 했었는데 또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또 부상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인건비가 싸니까. 그래가지고 물량으로 그냥 싼 걸로 또 주름 잡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현재는 세계 조선 생산 능량의 50%를 이상을 중국이 하고 그다음 우리가 한 28, 7, 8%, 일본이 한 17, 18% 이 정도 한다고. 그러니까 미국이란 조선업은 거의 사양길에 가고 있었어요. 지금은 미국은 뭐 자기 나라 그 군함도 정비하는데 애로가 있을 정도로. 왜냐면은 군함은 정비 들어가면은 딱 맞춰서 나와야 되거든. 그래야 이제 작전할 거 아니야. 스케줄에 따라서. 근데 제대로 나오는 배가 별로 없대요. 언제까지 수리해달라 하면은 계속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 조선소 기술자 양성하는데 게을렀고 경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 미국에서도 바짝 긴장했죠. 그러는 가운데 이 중국은 엄청나게 벽돌 찍어내듯이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인건비가 싸니까. 그 다음에 뭐 우리 한국이 기술을 좀 가져다가 이 전수받아가지고 LNG 선박, 고부가가치 선박 만들다가 실패했어요. 중국이. 뭐 잘 인기가 없으니까 그 조선소가 막 올라가다가 지금 침체하는 상황에서 조선소 살려 해가지고 거기서 막 군함을 찍어내는 거 이제. 생산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세계 시장을 엄청나게 장악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미국 전투함 숫자보다 중국 전투함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이 해군 약한 건 아니에요. 스틸 1번인데 미국의 항공모함 같은 거 10만 톤짜리 이상 11척 있단 말이죠. 이런 거는 뭐 천주국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빼놓고는 지금 중국이 숫자에서 앞선단 말이에요. 구축함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긴장이 되는 거죠. 전쟁을 한다 하면은 큰 배도 싸울 수 있지만은 배 척수가 많아야 되거든. 살아남는 게 일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죠. 그래서 수리할 배도 없어, 수리할 능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찾다 보니까는 한국하고 일본이 또 우방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델토르 해군성 장관이 와 다 서치했어요. 탐색했다고. 일본하고 우리 것도 다 보고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현대 중공업부 하나오션 대단하네. 가장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가격이 싸요, 일단. 가격이 미국하고 이런 데는 또 인건비가 엄청 비싼 거예요. 엄청. 경쟁은 안 하고 하니까. 그래서 3분의 1 가격이면 한국에서 만드는 구축함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 정말 대단하네. 여기 이제 힘을 빌려야 되겠다 해서 우리한테 부탁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자격증 따라. MSRA인가 이게 자격증이 있어요. 이런 걸 따라 해가지고 현대하고 하나오션 지금 다 따놨다고. 따자마자 하나오션에서는 그 MRO라고 있어요. MRO. MR. Maintenance, Repair, Overhaul 이런 게 있는데 함정이 태어나면은 태어날 때부터 폐기할 때까지 수리하고 정비 유지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거 부속품도 해주고 그런 거를 우리가 사업을 땄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군함 시장에서 연간 그 수리해주고 이런 MRO 사업이 한 2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MRO 시장 들어가면은 이제 좀 하다 보면은 능력을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이 미국보다도 안 돼. 앞으로 좀 계속 해주세요.
이러면 뭐 완전히 그냥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신조 함정 새로 만드는 배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여기가 이제 우리 목표거든. 그래서 야금야금 들어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미국은 자기의 뒤떨어진 조선 기술 능력 이거를 한국의 힘을 빌어서 지금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아시아 태평양에서 패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함정 수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의 태평양에 있는 미군 함정을 수리하려면 본토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면 좋잖아요. 빠른 시간 내요. 이런 다목적용으로 지금 MRO 사업을 우리에게 협조하고 있어요. 폴란드가 8조, 캐나다가 70조 규모의 잠수함 입찰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캐나다와 폴란드가 원하는 잠수함은 어떤 종류인가요? 폴란드나 캐나다는 다 급해요, 지금.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러시아 때문에 급하고, 그래서 빨리 해군력도, 폴란드 바로 옆에 러시아 해군 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앞에 있다고, 코앞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하려면 해군력을 빨리 키워야 된다. 그래서 오르카 프로그램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군 현대화 기구인데 거기에 잠수함 3척을 구입하는 거예요, 폴란드는. 그래서 지금 뭐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런 데가 다 응찰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대하고 그 하나오션이 같이 이제 경쟁에 들어가지고 좀 우리가 좀 불리하죠. 그렇게 되면은 한국까지 하나만 모델을 제출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불리한 상황이지만은, 아무튼 폴란드가 그런 계획을 제출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쯤에는 RFP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Request for Proposal, 제안 요구서, 그때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각국이 경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일보다 성능이 앞선데 우리 배가 좀 커요. 그거 3,000톤급인데 이제 폴란드 앞에는 그렇게 수심이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현대 조선소 같은 경우는 배를 좀 크기를 줄여가지고 뭐 비딩에 참여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때 엄청나게 압박을 받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EU에다가 너희들 방위비 올려 왜 거저먹으려 해? 그래가지고 막 압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캐나다예요. 캐나다는 적이 없잖아요, 인접국에. 거의 미국이 형제국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덕을 많이 봤어요. 너희들도 올려. 뭐 이렇게 예의 없어. 이러니까 막 해군력을 키우다가, 그래도 해군력 중에서는 잠수함이 가성비가 뛰어나잖아요. 뭐 일단 그 공격적인 무기고,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 캐나다가 4척이 있어요. 그게 4척이 있는 게 영국의 빅토리아 잠수함, 그 어폴더급 잠수함 4척을 사다가 운영했어요. 중구 잠수함. 캐나다 잘 사는데 중구 잠수함 사는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중구 잠수함 사다 왔는데 배보다 배급이 큰 거야. 하나는 화재 나와서 운영도 못하고 3척을 하다 보니까는, 원래 이 배를 사가면은 부속품이 충분해야 되잖아요. 가려줘야 되니까. 그 오래되니까 오히려 뭐 부속품 조달하기도 힘들고 돈이 더 든 거예요, 사온 것보다. 그러니까 빨리 현대화 시키자 해가지고 한 12척, 8척에서 12척, 가격이 막 70조 정도 된다. 다 배값이 70조가 아니라 뭐 그야말로 턴키로 가져가면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부대 시설, 뭐 부속품,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한 그런 정도로 이제 계산을 하죠. 그리고 이제 폴란드는 8조 정도. 그 이외에도 뭐 필리핀이나 사우디 이런 데도 지금 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군함 시장에서, 잠수함 시장에서 지금 국제 무대에 뛰어드는 본격적인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11년도에 인도네시아 1,400달 3척을 수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낭보를 전하느냐 마느냐, 지금 현대하고 하나조선소하고 국내 경쟁도 심하고 해외에서 경쟁도 심해요. 이게 좀 교통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캐나다 같은 게 일본도 들어간다는 얘기도 들리고, 일본 잠수함도 훌륭하거든, 성능이.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픽 이슈로 떠오르겠는데, 정부에서 그런 걸 좀 조정 통제 잘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완팀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의 기능이 좀 더 요구되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현재 방산 시장이 굉장히 호황인데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가능할까요?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지속됐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폴란드같이 한꺼번에 무기를 산다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현상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다 동구권에 있는 국가,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걸 계속 다시 불러들이려고 그냥 반발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그 유럽에서는 이루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나토에서 국방비를 2%, GDP 2%다 올린 추세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그렇게 될지라도 거기 나토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다 수준이 높고 영국, 뭐 프랑스, 뭐 이런 데는 더 수준이 높단 말이죠. 독일 같은 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한국물이 견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라는 걸 뺏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다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 뭐 이집트, 그다음에 남미 이런 데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확장하지 않으면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1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등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민간군이 합력을 하지 않으면은 일시적인 걸로 끝날 수 있다. 그다음에 한국 무기가 이렇게 잘 나가면은 견제가 엄청 세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간 무기들 중에서도 우리가 독일 기술 사용한 것도 있고 미국 기술 사용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계속 잘 나가면 시비 걸릴 수 있다고. 그런 것들을 잘 가지치기 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해외에 나갈 때는 우리가 만드는 거는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 특허도 잘 만들어 놓고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이런 대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이어질 수 없다. 그래서 정부는 특히 이제 그런 생산 시설을 유지하려면은 이제 국내는 거의 다 이제 끝났어요. 왜냐 북한을 대상으로 계속 우리 군사를 키워왔잖아요. 그럼 북한은 우리가 이겨요. 이제 핵무기를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수출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에요. 국내 조선소나 그다음에 이제 탱크 만드는데 제품 만드는. 그래서 수출을 계속 견인해 줘야 돼요. 그런 것들 정부가 해줘야 되는 정부가 성능 개량도 지속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수출을 가서 같이 파는 데 가서 프레젠테이션 같이 해주고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절충교육 같은 거는 뭐 가서 교육도 시켜주고 뭐 와서 그 학생들이나 뭐 그 직원들 이런 사람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탐방시키고 이런 것들 잘 해줘야 돼. 현재 러우 전쟁의 전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그 2년이 넘어 3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참 지루한 전쟁이죠. 그리고 좀 답답한 전쟁이고 끝이 안 보이는 전쟁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면 전략과 전술이 잘 배합이 돼야 되는데 전략을 잘 모르겠어요. 2014년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기습으로 크림반도를 점령해버렸다고. 그죠? 그래서 나토나 이런 서방국에서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점령해버렸는데 이번에도 러시아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그때를 경험 삼아서 단기간 내에 일정 부분을 점령하고 끝내겠다. 그렇게 하면서 절대로 나토에 편입 못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 전쟁을 계기로 유사 지역에 있는 루마니아 이런데 뭐 옛날에 동구권 국가들, 유선 국가들 여기 워닝을 주는 거죠. 함부로 너희들 나토에 들어가지 마. 그래서 경고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서방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뭐 물량을 지원해 주니까 모두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출구 전략을 못 찾는 거예요. 왜 전쟁을 했으며 너 전쟁을 해서 수많은 병력을 희생시키고 물자를 소비했는데 너 얻은 건 뭐야? 국민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실각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출구 전략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랫동안 나토에서 지원할 줄 모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니까 러시아는 옛날같이 단순하게 생각하고 들어가서 금방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좀 지쳐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인기도 별로 없었는데 전쟁하면서 막 국민들 단합시켰죠. 그러면서도 많이 지금 나갔단 말이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마음은 좋아. 마음은 단결하고 있어야 싸우지. 그러니까 답답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고 그때도 이 러시아가 침략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돌았거든. 그러면은 빨리 나토에 전격적으로 가입하든지 아니면 안 한다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우유부단하게 있다가 절단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럼 뭐 들어오니까는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대동단결해가지고 막 나토 이런데 손 벌리고 있잖아. 아니 있어야 무기가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정말 남이 도와줘야 견딜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정말 전쟁 수행 능력이 사실 부족하고 없고 그런데도 지금 견디는 거 보면은 한심해요. 우크라이나를 보면은 정말 자주국방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알고 러시아를 보면은 정말 확실한 명분 없이 전쟁 일으키지 않으면 이렇게 힘들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석유 자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견디는 거지. 그럼 뭐 인프라 시설도 얼마 없어요, 러시아는. 그거 가지고 에너지 자원 가지고 근근히 견디고 있고, 알게 모르게 중국이 뭐 사주고, 응? 그러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지 참 답답해요. 그래서 전략과 전술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지분이 끌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한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러시아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보시나요? 일부는 줬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타격 준 거는 좀 미미하다.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정치권에서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해. 진작에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으면은 여론이 확 끌 거 아니에요. 러시아는 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서 전쟁하는데 모를 정도란 말이죠. 그러나 자기 본토를 공격받으면은, 야, 지금 어디서 날아왔어? 왜 여기서 전쟁하고 있는가? 반전여론이 비등할 건데, 그걸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계속 영토에 전쟁했잖아. 그냥 바보 같은 짓거리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사일을 쏴가지고 진격하고 했더라고. 근데 이제 나토에서는 미국 같은 데로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장거리 공격문을 안 줬어요. 그러면 전쟁 수행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있는 건 신통한데, 아무튼 크루스크하고 그다음에 벨고로드 지방으로 진격을 한번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상징적인 거. 거기에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모스크바로 간 그 통로란 말이죠. 거기 상징적으로 공격했는데, 크루스크하고 공교롭게 벨고로드가 다 러시아 핵잠수함 이름이에요. 크루스크는 옛날에 2000년대에 깔아줬잖아요. 폭발 일어나가지고 비운의 잠수함 크루스크 영화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거하고 벨고로드 하면 최근에 거기다가 포세이돈이라는 핵어류 있잖아요. 그걸 8발 실은 배가 벨고로드 함에. 그래서 아무튼 거기 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반전 여론을 약간 트리거를 시킨 거예요. 거기에는 효과가 있었어. 확실히 효과가 있어. 러시아에서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반전 여론이 58%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피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맛을 봐야 되는데, 러시아는 거의 뜨거운 맛 못 봤다. 근데 이번에 이제 벨고로드하고 이렇게 크루스 침범하면서 러시아군이 계속 탈영병이 많이 늘어난대요. 뭐 5만 명 이상의 탈영병이 있다. 그러면 전쟁이 이제 실증을 느끼고 혐오증을 느끼는 거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전쟁이 계속 지속되니까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죠. 도망가고. 그다음 징집하는 게 제일 불편하대요. 제일 힘들대요. 전쟁 안 가려고. 그러니까 돈 많이 준다 오라 하는 막 전쟁 참여하라고 막 홍보 포스터도 내고 그런단 말이죠. 이건 비극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자국 내에서 계속 전쟁하다가 본토를 공격함으로써 반전 여론을 약간은 그렇게 세웠다. 그러나 러시아가 다시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좀 후퇴하고 있다. 이런 전황인 것 같아요. 러시아 본토에서 북한 장교가 죽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러우 전쟁에 얼마나 개입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짝짝꿍이 된 게,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면서 포탄이 다 소진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좀 보내라. 미사일, 포탄 이런 거 많이 보냈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원해주면 가도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 가서 설명도 해줘야 되고, 운용도 하는 거 도와줘야 되고, 어떤 기사에는 업소보러 갔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 최근에 뉴스 보니까는 거기 군수공장, 조립공장도 세웠대요. 미사일 이런 거 조립공장을 현지에 세워가지고 거기 북한 사람들 200명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러시아하고 북한은 물량을, 포탄하고 미사일 이런 걸 주면서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북한은 지금 에너지난이 심하잖아요. 에너지 가져오고, 그다음에 핵잠수함 기술이라든지 우주 발사체, 인공위성 기술 이런 거 가져오는데 지금 굉장히 혈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주고받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하고 북한은 인원 교류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군사 고문단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현지에 조립공장도 세웠다니까 가서 일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러우 전쟁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러시아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여론이 움직일 것인가. 푸틴이 여론에 밀려서 전쟁을 그만할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결단해서 특정 부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특정 지역만 차지하고 싹 빠져서 이렇게 실속을 차리고 그다음에 동구권 국가한테 워닝을 하고 이렇게 빠지고 나서 그래도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론에 밀려서 실각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봐야 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서방 세계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상당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지부진하게 가고 그런 결단이 없으면 지지부진한 거지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편입하려고 하다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이 끝나면 할 것이야? 아니면은 둘이 따져가지고 전쟁했으니까 원래 전쟁 일으킨 사람한테는 배상금 내고 그러잖아요. 물고 그러잖아요. 그런 교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문제가 복잡해요. 종전으로 가도 휴전으로 가든 간에 그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중재할 것이냐. 응?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중재할 것이냐. 지금 사실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중재자가 별로 없었어요. 싸움을 할 때 항상 말리는 사람 없으면 죽어요, 죽어. 응? 서로가 피곤해요. 응? 서로가 피곤하기 때문에 항상 싸워도 말리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말리는 사람이 없는 대표적인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에요. 바보 같은 전쟁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이제 대선이 끝나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또 나설 거예요. 나서 중재해준다 하고 이런데 그런 변화가 없으면은 이 국민들 양국 국민들은 피곤하죠. 피곤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피폐한 상황으로 그야말로 전쟁이 끝나도 누구도 온당치 못할 거예요. 푸틴이나 젤렌스키나 전쟁이 끝나면 다 끝나게 돼 있어요. 러우 전쟁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은 나라가 있을까요? 이익을 본 나라는 무기 팔아먹는 나라죠. 그래서 정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기분 나쁘겠지만은 이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덕을 많이 봤어요. 이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는 직접적으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팔지는 않았잖아요. 폴란드가 샀잖아요. 폴란드가. 우리가 제일 이익을 많이 본 거고. 그다음에 뭐 미국이나 뭐 독일 이런 데는 계속 포탄도 주고 미사일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뭐 제블린 이런 건 양산해가지고 군수공장들이 제일 많이 살았죠. 그 사람들은 이익을 봤는데 러시아나 특히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는 엄청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러시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무튼 전쟁이 일어나면은 원래 재래식 무기가 소진이 돼요. 재래식 무기 소진은 이라크전 때도 그 군산 복합체 미국의 군산 복합체는 뭐 환호성을 질렀다고 돈 벌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기회에 무기를 많이 팔고 그다음에 생산 시설을 재정비하고 이런 기회가 된 거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러우 전쟁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하루빨리 이제 종전, 뭐 휴전이나 종전을 해가지고 그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깝잖아요. 근데 하루빨리 누가 강력한 중재자가 나서서 이거를 좀 중재를 하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너무 장기 집권 야유에 의해서 이게 사실 시작된 건데 그것이 정말 최소화하는 방법이냐. 그 다음에 뭐 크닥한 명분도 없이 적대적인 감정도 없이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20-30%가 옛날에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침략해가지고 정말 대량으로 살상하고 얼마나 역사에 큰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전쟁이 끝나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하루빨리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역사의 죄인이 되고 뭐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간에 그 두 지도자는 정말로 엄청난 시련에 접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해리스와 트럼프는 각각 러우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전략을 취할 것 같으신가요? 트럼프 대통령 때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지원해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 모든 나라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대사관을 이스라엘로 올렸잖아요. 예루살렘 옮겼잖아요. 그걸 강력하게 지원한다고. 트럼프는 누구의 의견을 듣는 것도 없고 보여주기식. 그다음에 추진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 유세 중에서도 많이 얘기했어요. 트럼프 전쟁 되면 전쟁 끝내겠다. 어떤 방법으로. 원래 또 푸틴하고 사이도 괜찮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단되고 그 후속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해리스가 되면 바이든 정책을 그대로 지속할 거 아니에요. 끈질기게 꾸준하게 나토를 결속하면서 지원해달라 이런 정책을 펼 거예요. 그럼 나토도 이제 피곤해요. 사실 나토도 뭐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해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좋은데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지원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러우 전쟁의 판도도 많이 바뀔 것이다. 해리스가 되면은 좀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것이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 신사임당 TV를 보는 분들 반갑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은 이 지식을 모아서 짧은 시간에 전달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면 그게 신이 나거든요. 그다음에 조회수 좋으면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은데 아무튼 신사임당을 통해 저도 오늘 처음 출연했지만은 질문도 뭐 제가 흥미있는 분야를 많이 하고 모르는 거 질문하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서로 정보 교환 많이 하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신사임당 TV를 통해서 뭐 안보 군사 분야 그다음에 무기 분야 이런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